여자하고 남자하고 180도 틀린 인종이에요. 남자 대학생도 아버님들 성교육 해주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성교육 관련돼서 생각을 하실 때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걸 딸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따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하게 우리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야. 이거 하나만 배워도 치료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조숙하잖아요. 특히 성에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으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통해서 성교육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딸 하나,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 셋이 이제 사춘기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딸의 사춘기가 좀 틀린 부분, 아들의 또 사춘기가 또 틀린 게 있어요. 저도 아들이었지만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말씀 올리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능적 성교육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적 성교육이라면 아이들의 뭐 생리 관리,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요. 남자아이들의 뭐 자위 관리, 그다음에 몽정 관리, 그다음에 이성 교제할 때 뭐 성적인 어떤 차단이나 접촉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기능적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기능적 성교육만 자꾸 성교육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사회적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혼전 임신 있잖아요. 특히 미성년자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아버님, 어머니들 좀 힘드신데 이거 동영상 들으실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요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녀하고 관련돼서 이제 성교육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애들이 부모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소유물로 봅니다. 일단 뭘까요? 소유권 있는 거죠. 이걸 오우너십이라고 하는데 자녀는 절대 오우너십, 소유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화와 소통의 단절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시명령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부모님하고 허심탄회하게 가장 소통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부모 교육 영역이 성교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좀 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딸한테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기 경험을 얘기하려고 한다던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려고 할 때 인간 대 인간으로 접촉을 해야지 부모가 자녀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성교육은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소유물 내지는 내가 지시 명령을 하는 대상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딴 영역에서 특히 진로나 진학, 공부 관련된 걸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서적인 교육이나 또는 아까 얘기한 성교육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이게 차단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어머니께 정중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말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오픈마인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성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은 갈등의 동물이다. 호모 컴플릭투스라고 해서 인간 기본적인 속성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차단하고 자녀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어떤 오픈마인드가 부모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성교육을요, 단순히 성교육이라는 지역적인 영역으로 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교육은 진로교육하고도 관계되고 인성교육하고 관계되고 싹 다 관계되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잘 되는 부모님은 당연히 성교육도 잘 되고요. 성교육이 잘 되는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들의 정서교육도 잘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콕 집어갖고 특정 영역만 자녀한테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착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녀하고 부모는요 이 칡과 등나무의 관계입니다.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버님 어머님들 칡나무하고 등나무는 아시겠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시골에 안 산 사람 구분 못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회전 방향은 180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공자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얘네 둘은 절대로 한 줄기를 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공자님의 첫 번째 정의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전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한 줄기 있잖아요. 타고 올라가려고 싸우기 시작하면 먼저 올라간 놈이 뒤에 올라온 애를 말려 죽입니다. 아예 못 올라가게 해갖고요. 아예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등 관계고요.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모 자식이 뭐 외관상 보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봐봐라. 자세히 봐보면 생각하는 것도 180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체계도 180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근거리, 공자님 그때 기준으로 한 500m 정도 얘기하신 걸로 나옵니다. 500m 정도 떨어져 갖고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살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잘 살 수 있지만 바로 인접해 갖고 계속 같은 영역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바람쥐 같다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나 자식이나 직장 내에서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때 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양분을 주거나 공급하는 게 옳기보다는 차라리 먼 발제에서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봐주는 게 부모나 직장 상사나 윗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냐 이걸 말씀하신 게 갈등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뭐 내 몸을 보여준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원시적인 것 같고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대화를 자꾸 나누시는 게 자녀들의 성교육이나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남학생들 있잖아요. 남학생 대상으로 특히 좀 말씀드리는데 자위와 관련해서요. 자위를 죄악시하는 교육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니들 또 하나 좀 충격적인 말씀 드리면 최근에 이런 거는 뭐 성교육하고 관계 있겠냐 싶지만 최근에 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님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은 30만 명이 안 됩니다. 여기 아버님 어머니들 보이시죠? 저쪽에 58년개띠부터 63년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세대가 요 앞에 보이는 요쪽 숫자입니다. 지금도 노인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하철이 적자로 얻어기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상탑승 제도는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58년 개띠는 아직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아셔야 되는 게 58년 개띠가요. 앞으로 2년하고 4개월 남았습니다. 몇 살 되려면요? 만 65세요. 몇 명일까요? 92만 명입니다. 92만 명의 어르신들이 앞으로 2년하고 4년 동안 칼 갈고 있어요. 낫을 갈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65세 되면 내 지하철을 공짜로 탈게. 이러고서는 칼 갈고 있어요. 92만 명이에요. 근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58년 개띠가 많은 줄 아시잖아요, 아버님들. 근데 안 많아요. 실제 울트라 흉기가 있어요. 누구냐면 60년생 선배님들이에요. 보이시죠? 100만 명이에요. 앞에 대가리가 다 군대 연만 10원이에요. 그죠? 예. 1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분들이 노인돼서 나타나는 게 202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되면 어르신들 또 왕창 나타나겠죠? 살아있는 노인 90만 명이 진짜 나타납니다. 광역시급이에요. 끝장난 거란 얘기 지금. 여기 애들 숫자 또 보이시죠? 뒤에 돌아가신 건 필요 없고요. 2010년에 아마 아버님들 자제분 여기 해당 많이 됐을 거예요. 2010년생 초등학교 4학년인데 47만 명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3학년 47만 명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베이비부머 4세대입니다. 얘네가 대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가 황금 용띠예요. 60갑자 중에 제일 좋대요. 근데 골든 드래곤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때 13,000명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요, 작년 1학년들 들어왔을 때 좀 당황을 했대요. 왜? 6개 반인 저 초등학교가요, 반이 하나 늘어났대요. 다. 평균 다 그랬대요. 그럼 왜 애들이 많을까? 그때가 베이비부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 아주 꼬라박았습니다. 보이시죠? 43만 명입니다. 몇 명 줄었을까요? 아버님, 어머님들 5만 명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5만 명이 줄었다는 건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형 초등학교 기준으로 2,500개 반이 사라진 겁니다. 고향에 가보면 한 반에 1담임 선생님, 1학생 학급이 수두룩해요. 그런 것까지 다 치면 현재 3,700개 초등학교 1학년 반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아버지 어머님들 2017년에 좀 보실까요? 5만 명이 한 방에 또 줄었습니다. 전에보다. 35만 명 태어났고요. 아버지 어머님들 아셔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이 20년 후가 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되면 지금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요. 그때 여기 아버님 어머니 50대나 60대 아직 일하고 계실 겁니다.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왜? 우리 때 돈 버는 아이 때 숫자보다 4분의 1로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건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이거 하나만 좀 보실까요? 여기 아버님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70년생부터 77년까지 여기가 베이비부머 2세대입니다. 저가 해당되고 여기 아버님들 제가 장담하지 반은 여기 해당되실 겁니다. 70부터 한 76, 77까지 해당돼요. 요 세대는요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안 줄는 이유가 뭐냐면 70부터 77까지가요 미친 듯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수 부족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세대가 지금 아시겠지만 자동차 타고 다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한참 사업하고 돈 벌 때죠. 돈도 많이 쓰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소비를 왕창 해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간접세가 왕창 들어와서 교육계도 아직 예산 부족에 허덕이지 않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국방부는 항공모함도 산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령화되면 끝장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고령화되면 매년 노인들이 진짜 90만 명씩 태어나는 시스템이 진짜 나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게 누구냐면 71년생입니다. 여기 아버님 계시죠? 71년생. 예, 71년생이 올해 50 됐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1년생 50 90학번 돼지띠. 제가 5주 가면 암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이 네 가지 캐릭터가 이게 사위일체가 돼서 우주의 기우지진 뭉친 양반들이 71년생이에요. 이 선배님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110만 명이면요, 유럽에 있는 40여 개 국가 중에 그 100만 명 안 되는 국가가 7, 8개 됩니다. 그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가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오래 살아요. 예, 70부터 진력이 92세에서 3세까지 살아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물어봤더니 자가방부 처리 1세대래요. 알아서 약을 영양제를 자꾸 집어 처먹어가지고 알아서 방부 처리가 되는겨. 그래가지고 미라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세봤는데 8알 먹고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죽지도 않고 숨은 쉬고 들어 누워있고 이런 거라.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럼 그 부담을 누가 다 해야 될까요? 여기 얘네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배님들 자제분들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요, 아동학대나 아동인권 있잖아요. 아동 성교육부터요. 왜 요즘에 교육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왜 비상 걸린 줄 아세요? 노인은 100만 명 사이즈가 나타나는데 아이는 25만 명밖에 안 되는 시점이 되면 아이 하나당 4명의 어르신을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당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모든 야당이나 여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집중하기 시작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성교육 관련해서 아까 생리대 얘기 자꾸 말씀드렸는데 여성의 생리는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거 제가 저희 와이프만 얘기를 해도 통증이 있는 PMS예요. 지금 무슨 배가 너무 아프대요. 사회적 성교육 중에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이 생리 관련된 교육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여학생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남성 입장에서도 이걸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생리대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제가 좀 간곡히 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에서 생리대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절대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자녀에 대한 성교육 관련돼서 생각을 하실 때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걸 딸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따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하게 우리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필품으로 이제 구입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부탁을 해서 급하게 사러 갔는데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고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랬더니 그 슈퍼의 어머님이 저한테 아주 제가 이 관련돼서 가장 학습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저씨가 안 써서 가격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에 제가 내가 이거 구입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이런 생각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생리와 관련해서요 이거를 숨겨야 된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부 생리대 회사에서는 아시겠지만 쉿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 아시잖아요. 예,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는데 원래 그 의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는 여학생들은 입을 다물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날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그날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날은 아니죠. 일본같이 아예 핑크색 있잖아요. 명찰을 타고 다니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이걸 달고 다니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겠죠. 생리라는 걸 갖다가 타부시하는 문화만 전 바꿔도 여학생들이 아버지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여학생들이 남자친구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성적인 사회적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아버님들 제가 최근에 가장 말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성폭력 관련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게 아버님들 절대 공감하실 겁니다. 아들을 두고 계셔도 공감하실 건데요. 아버님 저는 사회학자로서 가장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왜 저런 그 여학생들, 자녀풀 여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버님들 보시면 충격 먹으실 건데요.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와서요.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요. 아예 문패까지 붙여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좀 살벌하니까 이해하셔요. 강간범의 집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버님들 가끔 저거 오시죠. 저 신상공개 이거 오잖아요. 이게 왜 강화가 되고 있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남성 10,000명 중에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과를 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확률상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980명은 있잖아요. 전혀 성범죄랑 관계없이 사회생활 종료하셔요. 90까지 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성범죄 저질러서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런 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우리의 딸이나 또는 어머니들,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아버님들 좀 조심하셔야 될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텔레그램이나 SNS상에서 조주빈이라는 한 청년이 벌인 박사방 사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대충 뭐 신원은 안 나오니까 여학생 사진 일부만 넣었는데요. 여기 피해자 전체가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입니다. 100여 명이 넘어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채팅을 하다가 내가 너 용돈을 줄 테니까 뭐 이상한 사진 좀 하나 보내봐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아유, 돈 준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랬다가요. 이 포인트나 또는 문화상품권 보내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자기 사진을 올렸고 이 박사왕이라는데 한 성인 170명 되는 그 성인 회원들 앞에서 유린을 당하고 공격당한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피해자 2명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면 학생들이 펑펑 우는데 좀 창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이쪽에 연구하고 학생들 보호하려고 정책적 제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방송국에서 가서 실제 했었거든요. 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참 훌륭하게 해준 게 뭐냐면 아저씨 선생님 이러면서 뭐라냐면 이런 나쁜 사람 빨리 잡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사명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들 저기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SNS상에서 이상한 아저씨들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이라고 해서요. 어플 아실 겁니다.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시면 랜덤 채팅 치면 제가 최근에 KBS가 조사해서 7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기 인증 절차도 없고요. 나이도 없어요. 그냥 가입이 돼요. 그럼 거기서 가입하는 순간부터 부산 지역의 아저씨들이 오빠 만날래? 오빠가 떡볶이 사줄까? 이러고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어오는 순간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 오다 보면 눈에 익어버리거든요. 익어버리니까 별일 없겠거니 하고 나갔다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학생한테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아드님들 중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지인 능력 있잖아요. 이거 아실 겁니다. 지인 능력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남자 고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친구들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다 보니까 죄송한데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잘 모르시죠? SNS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올립니다. 사진을 올려가지고요. 이 텀블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나쁜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이 의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사진 좀 합성해 주세요 하면 요즘에 인공지능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이거 합성을 해갖고요. 합성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사이트에 많이 돕니다. 현재 텀블러 사이트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피해당한 여학생이 한 2,000명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게 별게 아니고요.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이거 5,000원, 10,000원씩 주고 합성을 해서 돌리는 게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중고등학생이 일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가해자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큰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버님들이 좀 미리 알아놓으셨다가 얘기해 주면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빠가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합니다. 예, 아이들한테 자꾸 아버님들이 성교육에 선생님으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교육 관련해갖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아버님들께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한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버전을요. 아들 불러놓고 기기하셔야 됩니다. 네가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하다가 혹시 네 여자친구가 싫어 자꾸 하잖아.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뭐 편지를 쓴다든가 하고 그 장이 안 되면 일단 뒤로 잠깐 물러나서 한 발씩 물러나갖고 시간을 버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자녀에 대한 교제적인 교육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는데요. 여성분이 싫어요 하고 배척을 하면요. 이 순간에 여성 입장에서 무조건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약간 좀 거리를 떨어놓고 해야 되는데 떨어뜨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자꾸 내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미화한 전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자기 일에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10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와야지 제가 일이 성사가 되잖아요.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많습니다. 집념이 있어야 되지만 이성교제나 또는 학교 내에서 친구들하고 교제할 때 10번 찍어서 나한테 안 넘어오는 이성 친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만드신 건데요. 되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정리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큰 소리로 호통이 잦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부인 앞에서요 소리를 막 크게 지른다던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을 이제 죄송하지만 물건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함께 있는 시간에 많은 전화와 문자를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자친구나 사모님이나 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하고 통화 많이 하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저 데이트 가면 많이 봐요. 그 극장 같은 데 이렇게 옛날에 코로나 터지게 가보면 여자분이 혼자 계속 앉아 있어요. 남자친구 무슨 사업인지 비즈니스 하는지 영화 시작 30분 전에 같이 들어와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아저씨는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럼 여자분은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성이 내 눈앞에만 있으면 되지 그 여성한테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런 주족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 내역 등 휴대 내역을 확인하려 한다는데 이거 아버님들 제가 이거는 좀 알 수 있게요. 가족 간에 핸드폰 열어보는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 주관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자녀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비행이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보시는 건 좀 관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만나야 되는 연인 관계나 또는 부부 관계나 또는 가족에서 뭐 형제자매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 내에서 뭐 통화 내역을 보내려 한다던가 문자 메시지를 보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 사생활까지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감시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요. 매일 만나자고 막 요구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헤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요. 아버님들 아셔야 되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되게 많아요. 차라리 25 넘어가면 군대 갔다 오는 게 좀 틀린 게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뀐 게 뭐가 있냐 포기할 줄 알아요. 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왜? 제가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도 건빵밖에 없다면 건빵으로 때워야 되는 게 군대 기본 룰 아니에요. 그죠? 왜? 불강력이 많아요. 철책 밖에요. 민가가 있는데 거기서 막 잔치 음식을 먹을 때 그거 솔직히 제가 짜장면도 금방 사 먹을 수 있는데 난 철책 나가면 타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남성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군대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가면서 안 되면 안 되고 제한선이 있는 건 제한이 있다는 걸 거기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군대 갔다 온 나이 25 이후에 이성적 교제를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요즘에 이성교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얘는 절대 다른 남자하고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수마크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요거만 하면 아버님도 거의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이게 단군 이래 최초로 대단한 조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학교 있잖아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성인식 조사를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아버님들 입장에서도 야, 이 정도로 아이들이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잘한 조사였다는 여기 나와 있죠. 아버님들 1636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20개 학교의 중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해 갖고요. 2016년 말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갖고 학생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갖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을 대상으로 허심탄회하게 조사한 겁니다. 무기명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가 뭘까요? 장난 아닙니다. 남학생 중에 54.4%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날조사예요. 저희 날조사가 뭐냐면 가감 없이요. 그냥 있는 대로 솔직히 표현해라. 이걸 날조사라고 하는데 54%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학생도 더 충격입니다. 43.1%의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좀 약간 노출이 심하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무려 4할이나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설문조사에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55.2%의 남자 중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여자가 조심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들 아시죠? 사회생활 많이 하셔서 아시잖아요. 성폭력은요, 여성이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1%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퇴근을 합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지나가는 주치자가 따라옵니다. 그 여성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그럼 그 여성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왜 걸어갔을까요? 야근을 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고 걸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분들, 여성분들,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가해자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남성들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술을 이제 절주하시거나 술을 안 먹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술로 인한 성폭력으로도 피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성, 즉 가해자가 선택하면 거의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나와 있죠. 술 취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성들이 술 먹고 성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술을 드시고 정상적인 남성 조직원이나 친구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들?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저희 연구소에 여자 학생 3분 계시거든요. 가끔씩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다가 이제 뭐 열받으셨나봐요. 한 여자 박사님이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시면 저희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이제 연구소에 술을 못 먹는 박사 둘이 있어요. 남자 박사님 둘이 불러요. 불러갖고 자, 집이 어디야? 물어봐요. 그럼 후배들이 아, 좀 먼데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4만 원 나온대요. 그럼 수류탄 4만 원 줘요. 제가 10만 원 들고 가요. 그래갖고 4만 원 딱 줘요. 주고서 내가 우리 두 분 박사한테 정말 미안한데 저 박사 지금 둘에 팔짱 끼고 들고 나가갖고 서울엔 핑크택시 있는 거 아시죠 아버님들? 핑크택시라고 여자 기사님 오시는 데 있어요. 그거 실어갖고 보내. 혹시라도 오바이트 하시면 물어줄 테니까 데려다 주라고 그래. 이렇게 정리 작업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술 먹었다고 다 당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중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끝판왕이에요. 이게 아버님들 이거 보시 충격일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즐기는 여성도 있다. 이걸 세상에 남학생들 8.7%고요. 여학생은 5.4%나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아버님들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착취물이나 음란물 조절을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사유가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아버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화일 공유 사이트가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화일 공유 사이트 뭔지 아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불법입니다. 사실은요. 이걸 갖다가 10,000원이라는 무제한 포인트로 가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영화도 나오고요. 드라마 뭐 아까 못 본 것도 막 올라오고 하는 사이트들 있죠. 이거 현재 이게 단속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성인이라는 그 표시 있을 겁니다. 여길 딱 눌러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나쁜 내용들, 일본 거 아시죠? 일본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에서 출시되고요. 2시간이면 한국의 화일공유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대요. AV들이. 심지어 유튜브에 보시면 아버님들 얼마나 팬이 많으면 일본 AV 그 배우들이요. 와갖고 한국에서 한국말 비슷하게 갖고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할 정도입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성인들 보는 것도 이게 정신건강에 좋지도 않은데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거 일본에서 합법적인 상태로 유통이 되는 AV나 이런 것들을 자꾸 봐가지고요. 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남학생 8.7%하고요. 여학생 5.4%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뭔 치료가 필요하냐?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너무나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 추정상으로 볼 때는 음란물 같은 거나 성착취물 있잖아요. 이걸 많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 아버님들도 안 보시는 분 안 보시잖아요. 거기 일부 보게 되면 여성 배우들이 배우입니다. 그분들은 배우예요. 배우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아주 그냥 좋은 양 이렇게 표현하는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버리니까 특히 이제 성폭행물이라고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출시가 됩니다. 그럼 거길 보면서 성적 공격을 당하는 여성들이 되게 즐겨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는 아예 그냥 사고체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 자식들은 보다가 저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왜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들께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무식하거나 무지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과정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이 유통되는 나쁜 내용들에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접촉한 내용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님들도 교정치료에 도움을 주셔야 되지만 저희 학교 쪽에서도 이거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 특히 이제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에 나오는 내용은 절대 정상이 아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쁜 내용이란 걸 이걸 안티 AV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즉 AV 내용이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안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 음란물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상적인 성 그 개념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만 하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도 아버님들 봅니다. 요즘에 조사를 해봤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나온대요. 평균이요. 남학생은 좀 많아갖고 한 60% 정도 되고요. 예. 근데 볼 때 이게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음란물 관련해서 통제를 하실 때요. 성착취물 관련해서 통제하실 때 기본적인 아이들이 어떤 단계로 발전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호기심으로 봅니다. 성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뭐 플레이보이가 많았어요. 그때 완전히 야한 건 아니고요. 약간 수영복 나오는 여자 누님들이 많이 나온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학교 막 돌아다녀요, 그냥. 그걸 유통하는 유통자들이 있었어요. 유통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랐으니까. 이게 욕구는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꾸 보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이런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접촉하는 케이스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누가 권해서 본다던가 갑자기 클릭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호기심으로 봤습니다. 이게 1단계더라는 얘기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왜? 이게요, 음식하고 똑같아 갖고요, 이 성적인 게 잘못된 게 컨텐츠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이로운 음식하고 똑같다 그래요. 저는 이 심리학 박사님들 연구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 후배, 우리 저기 아버님들 아시잖아요. 단 거, 아주 단 거, 아주 짠 거, 아주 매운 거. 이게요, 자극적이지만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되게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갖다 줄이고자 되게 노력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자극적인 있잖아요. 즉 쉽게 눈에 그냥 탁탁 들어오는 나쁜 내용들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달아서 당뇨를 일으킬 수 있고요. 아주 짜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요. 아주 맵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거 알면서 접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단계라는 얘기고요. 3단계가 이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8%의 남자 중학생들, 5%의 여자 중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폭행 당하는 것도 즐기는 여성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저거 정상 아니요. 내가 뭐 몇백 번 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나오더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끼리도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성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스 같은, 저는 차가 없어요, 아버님들. 버스를 타면, 뒤에 이제 남학생, 중학생들, 여학생, 중학생들 이렇게 저기 전선에 참새 마냥 5명이 쭉 앉아요. 그리고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왜? 저는 이제 자식벌을 대다 보니까 듣는 거고요. 그 아이들 용어도 많이 배워요. 약간 욕설 같지만 그래도 저 들으면서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성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학업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한참 관심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정보나 와전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 학생들한테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3단계로 가는 소위 말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나온 내용을 일반적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요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실제로 행위 단계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성교육 관련해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화두는 뭐냐. 직접적인 기능적인 성교육 있잖아요. 보건학이나 이쪽 의학에서 가르치는 이 성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냐. 강화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전체 부모님 중에 50%는 반발하실 겁니다.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반발 안 한다고 저는 장담 못해요. 왜? 그렇게 센 내용들을 수위가 높은 내용을 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금 아시겠지만 사회적 성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적 성교육, 뭐 이성 교제할 때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요. 기능적인 부분이 이게 보충이 되거나 기능적인 문제점들은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화두로 던지는 말씀은 저는 어차피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만들 수 없지만 사회의 지도층이나 인식하는 사회적 계층으로서 아버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기능적인 성교육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야 되냐 또는 사회적 성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학부모인 고객이고 교육기관의 소비자이신 아버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